지금부터 이제 렌더링하는 옵션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자, 여기 당구공 그림을 눌러보시면 여기 기어 그림이 있을 겁니다. 여기를 찾아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엔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엔진, 즉 렌더링 할 때 사용하는 엔진 부분인데, CPU를 놓게 되면 여기 말 그대로 컴퓨터에 CPU를 가지고 렌더링 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 RTX를 누르게 되면 여기 점선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요. 눌러보면 여기 그래픽 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가 지닌 GPU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픽 프로세서 유니트의 약자로 이 그래픽 프로세서로 렌더링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여기 CUDA라고 돼 있죠. 얘는 눌러보면 이렇게 CPU하고 GPU하고 동시에 렌더링을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면들, 조명, 그림자, 빛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할 때 동원할 수 있는 CPU, GPU를 선택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CPU를 눌러놓으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느리겠죠. 물론 RTX도 느리긴 하겠지만 여기 CUDA를 눌러놓으면 CPU와 GPU를 동시에 사용하니까 아무래도 렌더링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전자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 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렌더링하는 창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프로그레시브가 있습니다. 프로그레시브는 순차 렌더고요. 얘를 끄게 되면은 이렇게 네모난 버킷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좀 보는 재미도 있고, 여기 네모난 버킷들 보이시죠? 이 버킷 하나가 CPU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레시브를 끄고 그리고 한번 렌더링을 해보시죠. 프로그레시브를 끄면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네모난 버킷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런 방식이 있고, 프로그레시브를 켜게 되면은 이걸 한 번에 쭉 보여줍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한 번에 보여주는 겁니다. 얘가 프로그레시브입니다. 한 번에 다 계산을 하고 그리고 화면에 보여주는 것, 이거는 프로그레시브고, 프로그레시브를 끄면 버킷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레시브를 대부분 다 보통은 끄고 작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이렇게 퀄리티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렌더에 보시면 렌더링 엔진은 CPU가 아니고 CUDA나 RTX를 선택하게 되고, 보통 빠른 렌더를 봐야 되니까 여기는 GPU를 선택하게 되고 두 개를 같이 선택하면 됩니다. 프로그레시브는 끄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가 나옵니다. 렌더링된 품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를 낮추면 로우, 품질을 낮게 렌더링 하겠습니다. 로우 플러스 미디움, 미디움 플러스 하이, 베리 하이 이렇게 되는 거죠. 베리 하이로 놓게 되면은요, 이거는 출력용 렌더링이 됩니다. 퀄리티를 올리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렌더링을 많이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리 하이로 놓게, 지금 이제 하이 플러스라고 하죠. 옛날엔 베리 하이라고 했는데, 이 베리 하이로 놓게 되면은 렌더링 속도도 늦어지게 돼요.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최종 출력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쓰냐면 미디움이요. 보통 미디움에다 놓고 사용합니다. 그냥 중간 정도의 품질에다 놓고 그리고 렌더링을 하거나, 아니면 로우 있죠. 로우로 놓고 쓰던가. 그러면 렌더링 품질이 약간 떨어지지만 대신에 렌더링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작업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로우로 놓고 제가 렌더링을 한번 해보죠. 자, 렌더.
지금 렌더링 품질이 많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점들이 되게 많이 생긴 거 보이시나요? 렌더링 속도도 많이 빨라요.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여기 점점점이 많이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요. 자, 제가 영역 렌더를 좀 해보죠. 이렇게. 여기만 렌더링을 할 건데, 이렇게요. 제가 여기만 렌더링을 할 거예요. 이때 미디움으로 놨습니다. 그리고 렌더. 여기만 렌더링 할 겁니다. 여기는 로우고, 여긴 미디움이고. 그러면 여기 픽셀의 차이 보이시나요? 자, 확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로우로 놓고 작업한 거고 왼쪽은 미디엄입니다. 렌더링에 대한 품질이 향상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미디움으로 놓고 그냥 렌더링 하세요. 그랬다가 나중에 하이나 베리 하이로 놓고 렌더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하이나 베리 하이로 놓게 되면 렌더링 시간이 많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역 렌더 쓰는 방법은 요겁니다. 이 옵션이에요.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얘를 누르시고 영역을 지정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하시면 내가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렌더링 걸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지역 렌더로 많이 써요. 리전 렌더라고 하는데 리전이 지역이란 뜻이거든요. 이렇게 지역 렌더를 많이 활용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업데이트 이펙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효과들인데 이제 우리가 렌더링 할 때 여러 가지 효과들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at end 그러면 렌더링이 끝나고 효과를 부여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자, 얘는 렌더링 전해준다는 얘기고, 자, 오픈, 자, 베리 오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펙트 효과를 언제 줄 거냐 이거죠. 렌더링 계산 중에 줄 거냐, 아니면 반복해서 줄 거냐, 아니면 뒤에 줄 거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상관없고요. 디노이저가 중요합니다. 노이즈라는 게 껴요. 렌더링을 하게 되면 빛이 부족하게 되면 노이즈가 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여기처럼요. 지금 노이즈 낀 거 보이시나요? 이게 빛이 부족해서 그래요. 빛이 부족하면 이런 노이즈가 끼게 되는데, 자, 제가 리전 렌더를 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 디노이저, 즉 노이즈를 제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CPU를 통해서, V레이를 통해서,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자, V레이를 통해서. 자, 그리고 렌더.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이즈가 남아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보이시나요? 노이즈 싹 제거된 거? 이렇게 노이즈가 제거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옆으로 리전 렌더 해서 디노이저를 꺼보죠. 그리고 렌더. 그러면 확연히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노이즈가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노이즈가 들어가게 됩니다. 빛의 양이 부족하면 이렇게 노이즈가 들어가요. 이렇게 노이즈가 들어갑니다. 빛의 양이 부족하면. 이게 디노이저입니다. 그래서 디노이저를 켜놓고 작업하셔야 돼요. 여기 디노이저는 맨 아래 여기 디노이저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디노이저하고 여기 있는 디노이저하고 서로 연동이 됩니다. 여기서 V레이를 엔비디아로 바꾸면 엔비디아 디노이저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인텔 오픈으로 바꾸면 인텔 오픈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바뀌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카메라입니다. 여기 카메라가 있는데 타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스탠다드 카메라가 있고 VR 스피어컬 카메라가 있고
VR 큐브맥 카메라가 있습니다. 가상현실이라고 하죠. 가상현실 렌더링을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얘네 두 개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상현실이 여러 가지 형태의 가상현실들이 존재합니다. 버추얼 리얼리티, 여러 가지 형태의 가상현실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지 V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입체 영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러니까 마치 그 해당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게 하는 이미지 VR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모델링을 해서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간혹 TV에서 보시면 그 HUD라 그러나, 이거 헤드업 디스플레이 쓰고, 그리고 이제 그 빌딩 같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거 나올 거예요. 그건 아예 모델링을 한 겁니다. 모델링을 해서 하는 거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스피어컬 파노라마 카메라하고 큐브맥 카메라는 이 두 가지는 다 이미지 VR입니다. 이미지를 360도로 사진을 쭉 찍어서 그 해당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보통 여기 나와 있는 그 이미지 VR, 360도 VR이라고들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미지 VR 혹은 360도 VR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모델하우스요.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면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면 거기에 360도로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게 됩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얘네들이에요. 근데 이미지 VR을 만드는 방법이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스피어컬 카메라, 다시 말해서 360도로 사진을 찍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큐브, 육면체죠. 이렇게 육면체로 사진을 찍어서 지구본 만들듯이 만들어서 적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스탠다드 쓰시면 돼요. 또 하나, 그 다음 스테레오라고 있죠? 그 아래. 지금 현재 VR 이전에 나왔던 게 스테레오 VR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 20년 전에 썼던 게 스테레오 VR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거 보셨나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적색, 청색 안경 끼고 그 VR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입체 영상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게 스테레오 VR입니다. 가장 원시적인 게 빨강, 파랑 안경 쓰고 보는 게 가장 원시적인 거고, 그거보다 하나 더 진보된 게 뭐냐면 주사선을 바꾸는 겁니다. 주사선을. 그러니까 이렇게 빔 프로젝트에서 주사선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앞에 필터를 낍니다. 이렇게 가로선으로 필터를 하나 끼고 세로선으로 이렇게 필터를 낍니다. 그러면 그 필터를 통해서 주사된 영상이 두 개가 겹쳐지면서 입체 영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스테레오 VR입니다. 근데 얘가 썼던 게 뭐냐면, 언제 들어갔냐면, 지금도 쓰는데 극장 있죠. 영화관에서 써요. 제가 봤던 게 자연사 박물관, 신촌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자연사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그리고 저기도 봤어요. 천문대, 스타 천문대라고 청양에 있어요. 거기 이제 예약해 놓고 가면은 그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이미지 VR입니다. 안경을 써요. 그러니까 편광경이라고 그래요. 하나는 빔 프로젝트가 두 개 필요하듯이 편광경도 오른쪽은 뭐 이렇게 수직, 왼쪽은 수평, 이렇게 편광이 된 안경을 쓰고 보는 거. 네, 그런데 주로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예전에는 어디 들어갔었냐면, 이 모니터가 옛날 그 배불뚝이 모니터 있죠. 그 모니터에서는 이게 됐었어요. 한 번은 그 수직 주사선, 한 번은 수평 주사선, 이렇게 그걸 번갈아 가면서 띄우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눈이 초당 30번이 넘어가면 깜빡임을 못 느껴요. 30번 이후로, 그러니까 1초에 30번 깜빡임이 밑으로 내려가면, 30번 밑으로 내려가면 깜빡임을 느끼는데 30번 이상 올라가면 못 느끼는 거죠. 지금 우리 여기 형광등이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계속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데, 얘네들이 초당 120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냥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배불뚝이 모니터에 초당 60Hz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30번은 세로, 30번은 가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영상이 입체 영상으로 보이게 됐었습니다. 옛날에 리니지 게임에 그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리니지 게임을 입체 영상으로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게임 대회 개최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카메라가 이렇게 VR하고 스테레오 VR을 같이 지원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익스포저라고 합니다. 익스포저가 밝기란 뜻인데 여기 익스포저 밸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휴대폰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 자동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 카메라의 밝기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익스포저 밸류가 커지면 밝아집니다. 이 값이 작아지면 어두워집니다. 맞나? 자, 한번 바꿔볼까요? 옆에 보시면 여기 어드밴스 카메라 파라메틱 있죠? 자, 필름 센서시티브가 뭐냐면 필름의 감도예요. 빛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나에 대한 정도입니다. 이 숫자 값이 높아지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거 하나만 바꿔봐도 돼요. 아, 숫자 내려가네요. 그죠? 숫자가 내려가니, 자, 필름 감도가 올라가니까 제 숫자가 내려가요. 밝아집니다. 자, 얘를 어둡게 해볼까요? 네. 익스포저 밸류가 커지죠? 그러면 어두워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오른쪽에 어드밴스 카메라 파라메틱은 수동 카메라입니다. 왼쪽의 익스포저 밸류는 자동 카메라입니다. 얘를 움직이면 이렇게 자동으로 맞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필름 감도 값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오토 체크하면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얘가 아니고 여기에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칼라 바란스, 오토, 그리고 다시 렌더링 해볼까요? 자, 렌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굉장히 밝게 자동으로 이렇게 싹 바뀌어버립니다. 조도가 지금 카메라가 여기에 조명이 없어요. 조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게 바뀌는 거죠. 왼쪽에 있던 내용은 그냥 순수하게 렌더링한 거고, 오른쪽 지금 렌더링하고 있잖아요. 오토매틱으로 지금 렌더링하고 있는 겁니다. 자동 카메라로 렌더링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누가 맞춰주는 거예요? 스케치업이 맞춰주는 겁니다. 아니, V-Ray가 자동으로 밝기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훨씬 더 렌더링하기 쉬워지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V-Ray에서 가장 어려운 건 조명입니다. 밝기를 맞추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근데 오토매틱이 들어가 버렸으니 어때요? 렌더링이 많이 쉬워지는 거죠. 최적의 밝기 값을 찾아주기 때문에 많이 쉬워졌습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건 그림자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죠? 조명이 없으니까 그림자가 없는 거죠. 자,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뎁스 오브 필드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펙트도 나중에 설명하고요. 비네팅 효과인데 나중에 설명합니다. 자, 여기 렌더 아웃풋이요. 여기 되게 중요해요. 네, 여기 아주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세이프 프레임입니다. 세이프 프레임은 안전한 구조란 뜻이죠. 예, 켜져 있죠. 자, 뭐가 문제냐면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아래하고 위쪽에 회색 바가 하나씩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맨 아랫줄에 여기 회색 줄이 들어가고 맨 위쪽에 회색 줄이 들어갔죠. 렌더링 하면 저 아랫부분하고 저 윗부분 안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세이프 프레임, 내가 눈으로 봐서 렌더링 할 수 있는 부분과 렌더링이 되지 않는 부분을 화면에서 이렇게 미리 봅니다. 이게 세이프 프레임의 역할입니다. 자, 예전엔 에러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떨지 확인해 보죠. 2D 그래픽으로 저장해 보도록 하죠. 자, 이미지로 제가 저장하겠습니다. 사진이고, 자, 주방 투시도고, 자, PNG 파일로 저장해 두세요. 자, 맞네요. 익스포트, 내보내기. 아니, 파일 이름은 1234.
자, 보이시나요? 이 부분 같이 들어간 거. 그죠? 예전에는 이거 다 깨져서 나왔어요. 얘가 막 다 깨져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익스포트 할 때는 뭘 꺼야 돼요? 세이프 프레임을 끄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세이프 프레임을 끄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사라졌죠? 자, 익스포트, 2D 그래픽, 다시, 5, 6, 7, 8. 네. 어떤가요? 자, 오른쪽은 세이프 프레임을 끈 거, 왼쪽은 세이프 프레임을 켠 거. 확실히 이미지에도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익스포트에서 결과물을 보여줘야 됩니다 라고 할 때는 세이프 프레임을 끄셔야 됩니다. 세이프 프레임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익스포트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엔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미지의 위드 하이트, 가로와 세로폭 비율입니다. 가로와 세로폭이요. 지금 현재 아스펙트 레이서, 즉 다시 말해서 가로 세로 비율이 16대 9로 되어 있지만 1대1로도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보세요. 1대1로 맞추게 되면 어떤가요? 회색 영역이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가버렸죠. 네, 이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율에 맞춰서 자동으로 얘가 세이프 프레임이 변동되어지는 겁니다. 4대3 비율일 때 그러면 이렇게 되는군요. 5대4 비율 혹은 4대5 비율 혹은 매치 뷰포트, 그럼 화면에 맞춰서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또는 16대 9. 요즘은 와이드 많이 쓰니까 16대 9 비율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이즈입니다. 이미지 사이즈요. 보통은 1024를 많이 써요. 보통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죠. 내가 A4 사이즈에다 출력을 할 겁니다. 우리 포토샵 공부할 때 기억나시나요? A4 사이즈 할 때 A4에 해상도 300dpi로 했었죠. 그 사이즈 기억나시나요? 그 사이즈를 여기다 적으셔야 돼요. A4 사이즈면 그 A4 사이즈 해상도를 여기다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띄워서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근데 언제 일일이 포토샵 띄우고 따라 합니까? 어렵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를 이렇게요. 자, A4 사이즈가 297에 210이죠. 그러니까 2970에 210 이렇게요. 그러면 됩니다. 자, 와이드 스크린 말고 자, 4대3 비율에 2970에 21000 이렇게요. 이게 A4 사이즈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사이즈를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대략 A4 사이즈에 270, 250 해상도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이브 이미지. 얘를 체크하면 어떻게 해요? 렌더링하고 자동 저장합니다. 그게 얘가 제일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렌더링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랫동안 컴퓨터가 돌아갔어요. 이제 저장해야지. 그리고 저장 딱 하는 순간 컴퓨터가 확 다운돼 버려요. 왜냐면 이제 메모리 다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렌더링이 다 끝나면 네가 알아서 좀 저장해. 이게 세이브 이미지입니다. 자동 저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최종 결과물을 할 때는 이렇게 세이프 프레임 끄셔도 되고, 최종 결과물 할 때 가로 세로 크기, 그 다음에 세이브 이미지를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세이브 이미지 보시면 이 아래 이미지 경로를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돼요.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미지 경로가 나옵니다. 이미지 경로를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저는 16대 9에 1024를 쓸 겁니다. 가로를 1024로 쓰고 나머지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세이브 이미지는 안 할 겁니다. 세이브 프레임도 끌 거고요. 자, 여기 세팅해 보시죠. 그 다음에 자 렌더 아웃풋 지나가고 애니메이션 넘어가고요. 자, 인바이런먼트 얘가 중요합니다. 인바이런먼트에서 누가 중요하냐면 바로 여기 GI 값이요. 이 값이 중요합니다. 자, 제가 오토매틱을 껐습니다. 익스포셔를 오토를 껐어요. 그래도 오토 껐습니다. 자, 평범하게 100에 8에 자, 125로 놨고요. 자, 그럼 렌더링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어둡게 나오겠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얘는 냅두고 GI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값이 돼요. 특히 Vlay에서 가장 중요한 값이 여기 나와 있는 GI라고 하는 이 값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GI 값이 꺼져 있을 거예요. GI 값이 뭐냐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의 약자입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GI 값이 다시 또 나와요. 근데 이 GI 값을 계산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얘를 끄면 GI 값을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얘를 켜면 GI 값을 계산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GI가 뭐냐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뜻으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죠. 여기 빛이, 조명이 있죠. 형광등 있잖아요. 여기서 빛이 나오겠죠. 그죠? 빛의 입자가 나오는 겁니다. 빛의 입자가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오겠죠. 계속 방출이 됩니다. 빛은요,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빛의 입자설이 있고요. 빛의 파동설이 있고요. 이거 제가 언제 배웠지? 중학교 물리 시간에 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나와요. 빛의 입자설과 파동설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햇빛에 오래 서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따갑죠. 그죠? 그 따가운 이유가 단지 해가 뜨거워서 그런 게 아니고 빛의 입자가 나오기 때문에, 입자가 내 살을 때리기 때문에 따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입자설의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파동설은 뭐냐면 이렇게 문 틈, 여기 벽에 틈을 주고 바깥에서 빛을 비추면 빛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오는 게 아니고 점점 이렇게 퍼져서 오죠. 그게 파동설입니다. 물이 그렇거든요. 물을 이렇게 막아놓고 여기 파동을 딱 주면 그 틈 사이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고 파동이 옆으로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파동설이다, 빛은 파동이다, 아니다, 빛은 입자다. 요즘은 뭐라고 할까요? 요즘은 뭐든지 다 썩더라고요.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쨌든 저 GI 값, 이 형광등에서 빛의 입자가 나옵니다. 빛의 입자가 이 벽에 한번 부딪힙니다. 그러면 여기 빛의 입자가 부딪히고 나서 그리고 소멸될까요? 빛이 어떤 물체의 사물에 부딪히고 나서 소멸이 되나요? 일부는 소멸되고 일부는 튕겨 나갑니다. 이해되시나요? 튕겨 나갈 때 우리 눈에 그게 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 눈에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에요. 그럼 다른 빛은 다 흡수하는데 빨간색 입자만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튕겨 나간 겁니다. 우리 눈엔 그걸 색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첫 번째 와서 다 써요. 그리고 튕겨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걸 세컨더리 레이라고 합니다. 조명 원에서 빛의 입자가 나오는 걸 프라이머리 레이, 즉 첫 번째 주된 광선이고, 사물에 부딪힌 다음에 빛이 튕겨 나갈 거 아니에요. 이걸 세컨더리 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조명이요. 두 번째 빛이요. 바로 저 GI가 뭐냐면 이 두 번째 빛, 세 번째 빛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보통은 이걸 계산을 안 해요. 3D Max도 그렇고 다 이 두 번째 빛과 세 번째 빛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3D Max는 빛이 물체를 투과해 버립니다. 사물을 투과해요.
튕겨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물 뒤에 있는 이 사물이 어둡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밝게 나오는 거예요. GI 값이 계산되면 어떻게 돼요? 빛이 흡수되고 일부 튕겨나가고, 그러니까 사물 뒤에 있는 사물은 어둡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 GI 값이 켜져야만 온전히 V레이가 실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GI 값의 밝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이라고 바꿔봤습니다. 아니, 좀 더 밝게 해볼까요? 20. 지금 1일 때 이 정도의 GI 값이 나오는데, 자, 제가 이만큼만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해보죠. 여기 얼마나 밝게 나오는지 보세요.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지금 밝게 렌더링 되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GI 값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빛이 밝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세컨더리 레이하고 서드 레이가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 결과가 바뀌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GI 값을 켜놓고 그 값을 20으로 올리고 렌더. 전체 렌더링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저거 건드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저 값을 건드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일반적으로 조명과 함께 저 GI 값의 밝기를 여러분들도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자, 한번 렌더링 해 보시죠. 시간 드릴게요.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렌더 파라메틱이 있는데 이 부분은 누구랑 연동되어 있냐면, 이 퀄리티는 누구랑 연동되어 있냐면 아까 봤던 여기 얘네들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지금 값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렌더의 퀄리티하고 얘 퀄리티가 함께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인터랙티브 파라메틱, 네, 넘어가겠죠. 자, 여기 안티알레스 필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안티알레스 필터, 안티알레스는 이렇게 경계 부분에 대해서, 여기 경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 캐물럼으로 놔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선명하고 또렷한 형태의 안티알레스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요 사이즈가 있는데 여기 값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얘는 됐고, 옵티마이제이션도 됐고, 일단 급한 대로 자, V레이, 네, 넘어가고, 자,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있네요. 아까 나왔던 여기 GI 값 있죠? 얘하고 함께 보시면 됩니다. 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얘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아래 값들이 같이 켜집니다. 원래 프라이머리 레이가 켜져야 되는데 지금 프라이머리 레이가 꺼져 있네요.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네. 프라이머리가 여기 눌러보시면 이 프라이머리 레이가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브라우트 포스라고 하는, 지금 이제 셀렉되어 있는 브라우트 포스가 있고, 라이트 캐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리디언스 맵이 있는데 보통 이리디언스 맵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리디언스 맵을 써요. 자, 요거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리디언스 맵에 라이트 캐시 요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렌더 엔진은 CPU로 바꾸면 여기 이리디언스 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본은 브라우트 포스하고 CPU로 놓을 때는 이리디언스 맵으로 놓을 수 있어요. 뭐 요거는 상관없고, 자, 넘어가시죠. 자, 커스틱도 넘어가고요. CPU로 놨을 때 나오나? 이거 CPU로 놨을 때 여기 앰비언트 어클루전이 나옵니다. 지금 앰비언트 어클루전이 지금 감춰져 있는데요. 자, RTX도 안 나오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앰비언트 어클루전 전 많이 사용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만 렌더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 부분의 경계가 어떤가요? 자, 여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같이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렌더. 앰비언트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부분을 앰비언트라고 합니다. 어클루전은 회색이란 뜻으로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그림자가 있는 부분들을 또렷하게 보여주는 걸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고 합니다. 이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켜놓고 쓰면은 경계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지금 보면 경계들이 다 또렷해진 거 보이시죠? 네, 이게 바로 앰비언트 어클루전 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앰비언트 어클루전 어마운트 값을 낮추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0.5라고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렌더링 할 건데요. 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이랬던 부분이 이렇게 흐릿하게 바뀌는 거죠. 이 어클루전 어마운트 값이 이 그림자 부분의 밝기를 의미합니다. 라디어스는 범위를 뜻해요. 지금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 여기 범위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범위를 작게 해봤습니다. 절반으로 줄여보죠. 그러면 이렇게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똑같이 어마운트 값을 2로 하고 범위만 줄여봤습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범위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을 해놓고 이 값들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운트 값을 조절하고 다시 전체 렌더. 왜냐하면 그림자가 너무 진하면 보기 흉하거든요. 또 그림자가 아예 없는 것도 어색하고, 그림자가 너무 진한 것도 어색하고, 적당히 조절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조금씩 켜서 조금씩 사용합니다. 자, 아까는 2의 8이었어요. 이 값이. 근데 지금은 1의 4로 줄여봤습니다. 어마운트 값이 그림자의 색이고 라디어스는 범위입니다. 자, 어떤가요? 경계가 조금 더 잘 살아나는 거 보이시나요? 그림자가 있고 경계가 살아나니까 조금 더 또렷해지죠? 자, 이제 조명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 조명을 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옵션들을 꺼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백그라운드를 꺼주세요. 백그라운드 끄고 GI 값도 다시 1로 바꿉니다. 자, 이제는 조명으로 갈 겁니다. 여기가 조명이에요. 보시면 여기가 재질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조명입니다. 이 조명에 가면은 여기 선라이트가 이렇게 있죠. 선라이트에 보시면 바로 이네이블, 바로 이 부분이 이네이블이죠. 끄시면 됩니다. 그러면 렌더링 하게 되면 이렇게 깜깜하게 나오게 돼요. 자, 한번 꺼보시죠. 끄고 확인해 보세요. 지금 플랫라이트입니다. 자, 조명은 몇 가지 옵션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렉탱글 라이트라고 해서 나옵니다. 인텐시티라고 해서 조명의 밝기가 있습니다. 색상하고 밝기가 있고 단위가 있고 이렇게요. 인텐시티가 조명의 밝기입니다. 지금 30인데 눌러보시면 루미넌스 파워, 루미넌스, 라디언트 파워, 라디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미넌스가 조도죠. 네, 조도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얘는 와트죠. 근데 이 와트가 전기에서 이야기하는 와트는 아닙니다. 보통 이제 스칼라 많이 사용하고요. 적당한 치수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렉탱글, 디스크라고 하면 원형이죠. 이렇게 원형으로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렉탱글. 그래서 밝기를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죠. 밝기만 제가 60으로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렌더.
그러면 안에 있는 내용이 조금 더 밝아지겠죠.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밝기는 이거 배수로 올려주세요. 한 30씩 계속 배수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렌더링을 통해서 밝기를 이렇게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수치가 작은 수치로 움직이니까 이거 잘 조절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밝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약하게 차이가 나니까 계속해서 배수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옵션에 가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인비저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비저블은 투명이란 뜻이죠. 지금 여기 렌더링 하면서 보시면 여기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 얘를 체크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렌더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렌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조명이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할 옵션이죠. 인비저블을 체크하면 감춰지고 얘를 끄면은 이와 같이 조명이 계산되어지겠죠. 조명이 이렇게 계산되어지는 건 많지 않죠. 자, 그 다음에 No Decay. Decay가 뭐냐면 감소란 뜻입니다.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 빛이 저기는 밝고 밑으로 내려가면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이걸 감소라고 합니다. 감쇄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바로 Decay가 감쇄를 뜻합니다. No Decay 그러면 감쇄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얘를 체크하고 전체 렌더링을 다시 해보죠. 그러면 전체가 아니라 이렇게 해보죠. 반만 렌더링 해보죠. 이렇게 밝기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디케이 값을 적용한 겁니다. 감소를 적용한 거고 왼쪽은 감쇄를 빼버린 겁니다. 감쇄, 빛이 소멸을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밝게 나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줄여볼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링 해보죠. 자, 많이 밝아요. 다시 줄여보도록 하죠. 한 15로. 그래도 여전히 밝아요. 감소를 하지 않으니까, 빛이 감소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밝게 나오는 거죠. 지금 1로 나봤더니 그제서야 이제 밝기 값이 좀 잡히기 시작했네요. 한 5 정도로 다시 렌더. 많이 밝죠? 이게 감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소를 주셔야만 이렇게 값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No Decay를 끄시고 섀도우, 그 밑에는 섀도우죠. 얘를 해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를 해제하면 그림자를 안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안 건드려요. 더블 사이드, 예전에 제가 더블 사이드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죠? 뒷면은 렌더링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스케치업은 원래 더블 사이드입니다. 원래 더블 사이드예요. 양면 다 렌더링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디퓨즈, 이펙트 디퓨즈란 얘기는 뭐예요? 오브젝트가 지닌 기본 색상을 적용하겠다라는 뜻이고, 서피큘라는 물체가 빛이 닿으면 하이라이트 효과가 일어나요. 이렇게 빛이 하얗게 빛나는 하이라이트 효과 만들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리플렉션, 반사 효과입니다. 반사 효과 하겠습니다. 앰모스피어릭이란 얘기는 안개 효과란 뜻입니다. 안개 효과를 주겠습니다. 여기는 하나도 건들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다 적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커스틱 포톤. 커스틱 효과에 들어가는 입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뭐가 돼요? 바로 여기 인텐시티인 거죠. 인텐시티 이 값을 바꾸거나 아니면 여기에 루미넌스로 바꿔준다든지,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형상이 사각형이냐 원형이냐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 값을 조절해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죠. 자, 이번엔 다른 조명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제가 조명을 지우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가요? 조명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조명을 지우실 때는 여기서 지우셔야 됩니다. 선택하고 여기서 이렇게 지우셔야 돼요. 그래야 목록에서도 지워지고 화면에서도 지워집니다. 자, 그 다음엔 여기 스피어 라이트가 있네요. 스피어 라이트는 구슬 모양의 조명을 말합니다. 이렇게요. 구슬 모양의 조명입니다. 스피어 라이트, 구슬 모양의 조명. 옵션을 보면 똑같이 인텐시티가 있고 조명의 크기가 있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자, 120으로 올려놓고 렌더. 그러면 조명의 형상이 뭐로 바뀌나요? 이렇게 구슬 모양으로 바뀌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금방금방 넘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나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부분 조명이죠. 렉탱귤러 라이트하고 스피어 라이트는 전체 조명이라면 스포트라이트는 부분 조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벽에다가 딱 붙여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놔봤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자, 그리고 렌더. 그러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명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스포트라이트는 이렇게 부분 조명이죠. 지금 단순히 이렇게 클릭하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클릭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위치를 내가 지정을 할 겁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천정면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방향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를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위를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옵션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텐시티는 밝기겠죠? 역시 콘 앵글이 나옵니다. 콘 앵글이 각도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을 보시면 범위가 이렇게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하죠. 콘 앵글. 자, 콘 앵글입니다. 여기 화면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콘 앵글입니다. 그러면 범위가 조절이 되고, 푸는 바 앵글입니다. 범위예요, 범위. 자, 예를 들어서 콘 앵글을 30도로 주고 푸는 바 앵글도 30도로 줘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또렷하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원형이, 얘는 디케이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렇게 범위가 동그랗게 잡힙니다. 노 디케이, 디케이를 안 줬어요. 자, 다시 한번 너무 밝다. 인버스로 가볼까요? 여기 가운데 여기 동그란 거 보이시죠?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안쪽에 보시면 여기가 일반적인 조명이라면 조명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점점 사라질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푸는 바입니다. 푸는 바 앵글을 주시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데 그 범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40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범위 자체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렌더.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는 이 콘 앵글, 푸는 바 앵글, 그 다음에 팔로프가 사라지는 방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라이너, 거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조명이 소멸되는 것. 팔로프가 소멸이란 뜻이에요. 디케이도 소멸입니다. 어떻게 소멸할 거냐 이거죠. 인버스 스퀘어가 기본값입니다. 자,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소멸되어져서 보입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자, 한 번씩 해보시죠. 자, 다음이요. 그 다음에 IES 라이트가 있는데 얘는 스포트라이트하고 비슷한데 얘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자, 보시면 제가 공유 폴더에 20개 정도를 복사해 놨습니다. 이거는 복사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IES 파일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IES 파일이 있습니다. 선택하고 열기, 그리고 자, 클릭. 그러면 이렇게 조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조명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그럼 이 IES 파일은 뭐냐면 조명 공학자들이 있습니다. 조명 공학자들. 조명을 만드는 엔지니어들이 있죠. 이 엔지니어들이 조명을 만들고 우리 회사의 조명은 이런 모습으로 조명이 만들어집니다. 조명이 비춰집니다. 라고 파일을 만들어내요. 그게 IES 파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명에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 어떤 특정 브랜드의 조명에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이 IES 파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특이한 모양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조명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제가 공유 폴더에다 공유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IES 파일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요. 이런 모양들입니다. 제가 6번 썼으니까 이런 모양으로 나온 겁니다. 만약에 다른 모양을 썼으면 다른 조명 효과를 만들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가 좀 독특하죠. 뭐 9번도 되게 밝고요.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쓸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눌러보시면 IES 파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렌더링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조명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다른 조명입니다. 조명을 지워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지우고, 그 다음엔 옴니라이트요. 이 옴니라이트가 되게 중요한 조명 중에 하나입니다. 점광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점광원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점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방으로 조명이 나가는 것, 이걸 점광원이라고 합니다. DK가 인버스 스퀘어로 되어 있네요. 인버스로 바꿔보겠습니다. 정비례란 뜻이죠. 그러면 조명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옴니라이트는 태양과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좋아요. 태양처럼 빛이 사방으로 쭉 뻗어나가죠. 네, 그런 효과가 바로 옴니라이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옵션은 별거 없습니다. 인텐시티가 있고, 디케이가 있고, 그 다음 섀도우 라이트가, 라디어스가 있고, 나머지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인텐시티 값만 잘 조절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이네요. 자, 바로 돔라이트. 이 돔라이트가 조감도에서 선라이트를 대신하는 게 바로 이 돔라이트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나는 빛이, 지금 보시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길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선라이트를 통해서 조절도 하지만 여기 있는 돔라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돔라이트 클릭하면 여기 화살표 방향 보이시죠? 얘가 그림자의 방향입니다. 선택하고 로테이트. 이런 식으로 그림자의 방향을 내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자의 방향을 지정해 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빛이 이쪽으로 모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돔라이트예요. 자, 다시 돔라이트를 보시면 돔라이트에 대한 옵션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텐시티, 즉 조명의 색이죠. 이거 태양광이기 때문에 그냥 1로 놓는 겁니다. 자, 구슬 모양인지 반구슬 모양인지. 네, 반구슬, 구슬. 네. 그 다음에 뭐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그 다음엔 네. 자, 옵션에 들어가 봅니다. 옵션에 보시면 옵션도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인비저블 있고. 네. 자,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처럼 그림자의 밝기, 그러니까 그림자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손쉽게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돔라이트입니다. 돔라이트는 썬라이트 대신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썬라이트로 한계점이 있죠. 그러니까 썬라이트 그러니까 사용하기 싫을 때, 썬라이트 대신에 조명의 위치를 바꾸고 그러고자 할 때 돔라이트를 사용합니다.